암에 걸리기 쉬운 게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로 하면 무조건 어떤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 형제간들하고 차별을 해서 이제 이래 됐다든지, 그런 게 계속 성장해 오면서 유지가 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화병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 상담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꼽아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즉 면역이 많이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예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 문제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암 발생이 많잖아요. 3명에 1명꼴에 앞으로 암이 발생할 거라 할 정도인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 문제하고 우리가 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장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가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도 더부룩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도 우리가 아주 심한 변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에 오는 변비 말고요. 우리가 평소 때 아주 변을 잘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시달리다가 변을 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바뀌거든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어떤 그 면역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사소한 이런 증후가 장 안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다음에 숨을 쉴 때나 내가 들이마신 이 공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단백질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완전하게 될 경우에 이 장 안에서 나쁜 균들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신장에서 처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괜찮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암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편리하게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음식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많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 지방에다가 가열을 한 경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란스라는 이 분자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트란스로 바뀌게 되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이런 기름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할 경우에 분자 구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트랜스 지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트랜스 지방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랜스 지방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식습관이 우리 그 면역하고도 관련 많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나 예방을 하고, 그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습관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생리는 항상 정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져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뭘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식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식,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먹고 이거 먹은 만큼을 어떤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자잖아요. 잠을 들어버리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다 저장 넣어버리죠. 그러면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폭식.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몽땅 먹고 어느 때는 막 굶고,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를 완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하려면 간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위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죠. 빨리 어디 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이 영양 보충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요즘에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을 쳐서 많이 먹는데, 우리 설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그 장 트러블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당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식습관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그 면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먹어요. 콩죽하고. 그리고 주스를 좀 만들어서 몇 가지 야채하고 그 다음에 과일, 사과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갈아가지고 한 250cc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 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그 부분을 권해요. 특히 이 콩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요즘에 어떤 양식이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뭐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콩을 추천하는 것은 이 안에 충분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류에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막 구성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심장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오메가3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레시틴이 오메가3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콩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콩이 가장 저는 좋은 우리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경우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검은 콩을 추천을 해요. 검은 콩은 이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그 암을 억제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검은콩 속에는 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상당히 높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콩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콩 갈아 먹는 것도 저는 검은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강낭콩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를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 암세포가 철분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하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제도 곤란하고, 수혈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럴 때 이런 강낭콩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C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빈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그 병아리콩이라든지 완두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네이처 푸드 그 학술지에 2021년도에 이 그 식품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그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건강이 좋은 그런 콩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특히 콩은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된장도 있고 청국장,
그다음에 뭐 낫또,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많이 있고 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된장은 장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사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된장 그리고 이 된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간장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된장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된장에서는 우리 콩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 있는 아질산 이 부분이 아질산염이 아민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된장뿐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먹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속에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메주 있잖아요. 메주 보면은 약간 푸르스만이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경우는 이 아플라토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어렵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삶거나 이게 가열을 해도 이게 그 독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묵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된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김치나 이렇게 된장이 이게 발암물질이다, 먹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 보면 그런 부분들 제거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고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청국장. 예. 이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며칠 만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된장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대사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혈전을 갖다가 용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전 용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국장은 먹고 나서 시원하고 좋다 하는 게 알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이제 알긴이라는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청국장에도 이 알기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레시틴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청국장 보면 끈끈하니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점액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폴리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냄새가 고약한 게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낫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키나제에 의해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하고 청국장 중에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그래요. 낫또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낫또균 안에 들어있는 균주의 다양성이 없어요. 낫또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균주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피더스균이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균주가 들어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국장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부잖아요. 우리 참 두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의 문제점은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부가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콩을 갈아 가지고 액체 상태의 이 부분을 간수를 넣어 가지고 이게 고형화를 시키잖아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단백질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안에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싱겁기 때문에 어때요? 간장에 낸다 찍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소금기를 높여주는 두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부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GMO 문제예요. GMO에 대해서 뭐 많은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GMO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GMO가 가장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이 GMO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부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유는요 상당히 우리 그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용으로서 두유를 참 많이 쓰고 이 풍미도 좋아서 많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두유에는 요즘에 그 되게 두유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달아요. 그리고 무가당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약간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가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두유는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유,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고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콩비지 있잖아요. 콩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게 안에 성장 호르몬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콩비지하고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콩비지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콩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콩밥이란 말을 쓰잖아요. 콩밥. 콩하고 쌀. 그 쌀 속에는 어때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밥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콩 제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 다시마를 사용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콩하고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두 종류의 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미김이고요. 하나는 전지김, 마른 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김을 더 좋아하시나요? 자, 우선 요즘 분들은 이 거의 김 그러면 이제 조미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조미김은 그냥 먹어도 맛있죠. 아, 맛있어. 예전에 도시락 반찬에 조미김 하나면 밥 그냥 뚝딱이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 안주로도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김밥이 따로 있습니까? 김과 밥이 있으면 이게 진짜 김밥이지. 여러분들은 가짜 김밥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김밥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보약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는 전지김,
그냥 드셔도 좋지만 또 밥 반찬으로 할 때는 요걸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장, 조선 간장도 좋고 외간장도 좋고, 외간장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은데 살짝만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다. 먹고 났더니 허기가 더 진다. 아우 맛있다. 아무튼 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김이 유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김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또 어떤 효능을 기대하면서 드시고 계신지요? 제가 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판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 그러면 세계에서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뭐 도시락 반찬 그러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또는 이제 본초라고 해서 이 한의학의 한약 다루는 분야에서 김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자체 또는 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다 또는 석이다. 이 자체는 뭐냐? 김을 보게 되면 김이 보랏빛이기 때문에 보랏빛의 채소다라고 하는 게 김의 정확한 한약으로 볼 때의 명칭입니다. 약초의 명칭. 김이 바닷속에서 보게 되면 녹색인 것 같기도 하고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마른 김을 보게 되면 검은색 같기도 한데 왜 해필이면 보랏빛이라고 했을까? 이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색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얻기가 어려워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왕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 보랏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보랏빛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북극성 주변을 자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왕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단독으로 식재료 중에서 쓰는 것이 바로 김입니다. 그래서 보랏빛 채소, 이렇게 예전부터 명명한 이유가 그만큼 김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석인데요. 석인은 뭐냐? 돌옷입니다. 돌옷.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닷속에 바위가 있는데, 바닷속에 바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닷속 바위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바위가 옷을 입었네? 헐벗어 있는 바위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또 바위 자체도 좀 존귀하게 보이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의관을 정제하다. 누구를 만날 때 옷을 벗고 만납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만납니까? 그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듯이 바위조차도 좋은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석이, 이런 명칭들에서 김을 동양에서 특별히 더 좋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약에서는 오색이라 그래서 결국 모든 색깔을 5가지 색깔로 이제 줄이고, 그 5가지 색깔로 어느 장기에 이 색깔이 주요한 음식이 이제 작용을 하느냐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 보라 색깔은 궁극적으로 흑색으로 귀결을 시킵니다. 흑색, 검은 색깔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붉은 색깔, 푸른 색깔, 흰 색깔, 황토 색깔, 흑 색깔, 이렇게 이제 5색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5색에 따라서 5장의 이 색깔이 각각 적응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흑색은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모든 식품 중에서 흑색 식품, 블랙 푸드는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주로 콩팥에 작동을 한다. 주로 콩팥을 들어간다. 그래서 검은 색깔의 김은 우리 몸 5장에 골고루 작용을 하지만 더 특별히
콩팥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가 음식의 어떤 궁합 얘기를 할 때 성질이 따뜻하냐 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의 성질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김의 성질도 약간 성질이 찬 편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약간 찬 성질이 있는 건데요. 김의 기본적으로 성질이 약간 차고 짠 성질이 있죠. 그게 이제 김의 기본적인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반찬으로 김을 쓰기도 하지만 또 치료 목적으로 한약으로도 이 김을 썼습니다. 한약 치료 목적으로 김을 썼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김을 썼냐면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을 할 텐데 광난이 있을 때 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광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처럼 이 여름 시절에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가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불편할 때 뭔가 그래도 먹어야 버티잖아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죽을 조금씩 먹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유지를 하는데 그럴 때 죽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게 뭐다? 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반찬에 아무것도 별로 입맛이 없고 먹기 싫고 그럴 때 밥이랑 김만 갖고 먹어도 맛있고 속이 편한 이유가 이런 광난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속을 좋아지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서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을 때도 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붓는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손발이 붓는다. 오후 되니까 발이 퉁퉁 붓는다. 모든 여성분들은 붓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붓는 게 평생의 어떤 숙제죠. 그랬을 때 한의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잘 붓는데요. 이 잘 붓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김입니다. 김입니다. 몸이 잘 붓는 분들은 김을 잘 이용을 해서 조리해서 잘 드시게 되면 붓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빠집니다. 붓기를 다스려주는 약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콩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이 이뇨를 시키는 기본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콩팥을 자극해서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을 빼주는 게 김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김을 그냥 맛있으니까 단순히 드시는 건데 이때는 김을 짜게 해서 드시면 안 되고 김을 되게 담백하게 전지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살짝 불에 구워서 싱겁게 김을 드시는 거죠. 그렇게 즐겨서 하루에 한 서너 장 이상 드시게 되면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팁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단백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단백질의 대명사가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뭐 닭가슴살 먹는다든지 쇠고기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달걀을 이제 한두 개 정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김에도 단백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그러면 김에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전지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전지김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지김이 4장, 5장 정도가 모여 있으면 그게 달걀 한 개 분량의 단백질과 맞먹는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먹으니까 비위가 상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비위 상해서 육식을 못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해초류 중에서 김, 또 해초류 중에서 미역을 충분히 잘 드셔도 부족한 단백질을 또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김 양을 조금 많이 드셔야 되니까 조미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싱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싱겁게 먹으라 그러면 그 무슨 맛으로 또 먹느냐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요. 건강해지려면 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그러면 조미김이라든지 마른 김 구워서 먹는 거에 익숙하실 텐데요. 중국에서 먹는 김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냐? 자체단탕입니다. 자체단탕.
자체 단탕. 중국 분들이 김을 가장 조리해서 많이 먹는 방식인데요. 뭐냐면 그냥 계란국입니다. 계란국. 쉽게 말해서 계란국입니다. 계란국에다가 그냥 김을 풀어서 먹는 겁니다. 그럼 계란 단백질과 김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국물 요리를 형태라는 걸 통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양쪽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고급 단백질의 섭취 방법이죠. 굳이 고기 굽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저렴한 두 가지 단백질, 육류 단백질과 일종의 채식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식, 자체 단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계란국 같은 거를 끓일 때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떡국 끓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떡국 끓일 때도 막판에 김가루 뿌려서 먹습니다. 아니 그냥 떡에다가 뭐 육수에다가 어차피 파 마늘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김가루까지 넣어서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때는 물론 단백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김에 들어있는 또 다른 효능, 김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다시마에 못지않는 MSG가 들어있습니다. MSG가 뭐죠? 감칠맛. 이 자연 감칠맛이 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조미김이라든지 전지김, 마른 김 형태로 드시는데 요즘 분들은 주로 그렇게 드시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국물 형태, 국 요리에 김을 많이 넣어서 먹었거든요. 왜냐? 그렇게 먹게 되면 국물 맛이 훨씬 더 잘 우러나고 훨씬 감칠맛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목적 조금 약용으로 이 김을 드실 때는 이 MSG라고 하는 장점을 최대로 이용을 하자면 이제 국물 요리 형태로 드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도 미역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다시마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김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오딘이라고 댓글에 아이오딘이라고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오딘, 이 요오드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하루 아이오딘,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 기준을 따져보게 되면 하루에 김을 이 전지김 기준으로 해서 250장 정도를 드셔야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지김 250장이면 이 정도를 250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요오드, 아이오딘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김을 편하게 충분히 누구나 드셔도 된다. 이제 다만 이제 갑상선 암으로 절제하신 이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김미역, 다시마, 요오드, 아이오딘이 많은 식품들을 조금 절제를 하시면 되겠다. 그건 그 해당되는 환자분들만 담당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다른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옛것이 많이 잊어지는데요. 설날 때 김 잘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 때 김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그래서 설 때 꼭 어르신들이 김을 먹게 합니다. 아 이게 뭐 어르신들이 뭘 한다고 김을 먹게? 뭐 김이랑 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사실 김에 또 대표적인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가 김이 또 다른 식품에 비해서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죠. 비타민 A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눈 건강이죠. 지아잔틴,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A 이런 계열들이 눈 건강에 필수적인데 김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김 많이 먹으면 눈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옛말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10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채식 바람이 10여 년째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건 움직임이 많이 생겨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또 단점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져서 그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군 중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이 김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건, 완전 채식하는 분들이 비타민 B12를 따로 알약 형태로 챙겨서 먹어야 다른 질병 없이 채식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요. 동양인들은 김을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B12가 또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채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드리자면 김은 블랙풋의 대표적인 것이고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또 이제 조미김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속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프고 뭐 설사를 잘 하시고 또는 토하시는 그런 광난증이 있으신 분들은 김을 조미김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죽 같은데 국물 같은데 적당하게 이제 김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걸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가 맨날 우리 여성분들이 부으면 옥수수 수염차만 달여 드셨는데요. 김, 조미김 말고 일반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드시는 거나 김을 국 형태로도 적당하게 잘 이용하시면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 단백질이 싫은 분들은 또 김을 통해서 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미김, 마른 김 위주로 많이 먹지만 MSG가 김에 풍부하기 때문에 떡국에만 뿌려 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단백자탕, 그 자체 단탕 중국에서 많이 드시는 것처럼 그냥 계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김을 넣어서 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뿌리는 거 말고 미리 같이 어느 정도 끓여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MSG라고 하는 이 감칠맛도 즐기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요오드는 걱정하시지 말라.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꾸 이제 루테인, 제아잔틴 일일이 다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자연식품을 가지고 또 보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그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오늘 강의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에서부터 식단 조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암동의 정약사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혹시 50을 그렸으니까 옷자를 그렸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대학교 친구들 모임인데 제가 걸어가는 걸 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네. 여학생이 뒤에서 딱 이렇게 여학생이 뒤에서 저 걸어가는 거 보더니 저하고 제 친구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너네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젊어 보였는데 뒤에서 보고 너네인지 몰랐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아저씨 2명이 걸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충격을. 뭘 보고 그렇게 느꼈지? 보통 얼굴 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운동을 좀 하면 이렇게 체형은 유지되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팔다리가 가늘어지나? 그런 거 좀 있죠? 제 생각에는 팔다리 가늘어지는 거가 있겠지만 저희가 둘 다 운동을 그래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뒷모습은 뒤태는 내가 볼 때 20대 30대인데 보행 안정성이 좀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근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도 근육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WHO에서는 뭐 이렇게 근육을 주는 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코페니아라고 그래가지고 2016년에 이제 그걸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네, 삭센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삭센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위고비도 나오고 제판주도 나오고. 위고비는 당뇨병 약인데 아직 당뇨 환자들이 못 쓰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지니까 이제 드디어 올해 초부터 나오는 뉴스가 전부 이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어차피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네.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식욕이 줄어드니까 적게 먹는데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량이 너무 빨리 감소가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즘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연구나 이런 건 전부 다 근육량을 지키는 거. 근육량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방 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혹시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서 내 근육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상체. 네, 상체가 어깨가 막 좁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전에는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힘 안 주고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헬스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이게 이제 이 가슴이 저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 목 통증 같은 게 여기 거북목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허리. 그러니까요. 딱 하면 요걸 이렇게 딱 들어주면 목 들어대고 허리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자세가 딱 좋죠.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죠? 네. 그 저기 근감소증이 있다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게 4.5kg을 나르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점, 조금 어렵다는 1점, 매우 어렵다는 할 수 없다는 2점.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개의 계단을 이게 10개거든요. 계단을 10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계단 10개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 층이 채 안 되는데 한 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 넘어졌으면 1점, 그다음에 4회 이상 넘어졌다 그럼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감소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왔죠. 이제 합계가 만약에 4점 넘어갔다 그러면 근감소증인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특별하게 뭐 근골격계 병이 있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이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를 악순환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점수도 굉장히 4점 이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도 남성이지만 이제 중장년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ET 체육이 될 수 있잖아요. 배는 그렇죠. 나오고 배는 팔다리는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 잡기 힘들고 넘어지면 또 다쳐서 회복하면서 운동 못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근육이 감소가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생기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과거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막 빵빵한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은 운동만 해가지고 머리는 하나도 안 좋고. 그렇지, 맞아요. 아유 근육맨. 몸만 좋을 거야. 몸만 좋을 거야. 아유 멍청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근육이 있어야 사실 뇌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도 근육이 부족하면 뭐 당뇨, 심장 질환. 그렇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4배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근육량이 줄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당뇨병, 심장병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당뇨병 있으면 무기력하고 심장병 있으면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근육이 줄고 서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하거나?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단백질 섭취를 나이가 들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단백질을 체중 1kg당
뭐 운동 선수 아니라면은 뭐 0.92g 뭐 이렇게 0.9 1kg에 0.92 그냥 1에 1이라고 치고 그러면 85kg면 85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작년쯤으로 가가지고 뭐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1.2를 곱하라고 20%를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니까요. 그럼 100g은 먹어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흡수율이 다르니까. 네. 젊을 때만큼 싹싹 다 빨아서 먹지는 못하는구나. 그쵸. 몸으로. 근데 이게 그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백질 모자라서 과식할 수도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동물의 몸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15%보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걸로? 네. 단백질이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론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전체 칼로리에서 15% 미치면 좀 일부 그런 현상이 관찰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약간 이렇게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탄수화물, 곡물 위주로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일단 그게 쉽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고 건강은 더 약해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기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뭐 몸에 뭐 내장이나 모든 장기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역도 다 이뮤노글로빈도 다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같이 연결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못하면 이제 뭐 사실 뇌에서 무슨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하고 관련된 세로토닌도 네. 사실은 아미노산에서 다 트립토판에서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모자라면은 이제 원료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으려 그러면 일단 잘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잘 먹고 그 다음에 2단 운동을 하셔야죠.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단백질하고 관련해서 이제 근육을 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권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삶은 달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시간 될 때 뭐 요거트나 우유. 거기도 네. 단백질 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유는 못 마십니다. 설사하시죠. 네. 유당불내능이 떨어지는. 유당불내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뭐 유제품을 이렇게 먹으면 그분들이 인과관계 정확하진 않지만 당뇨 위험이 좀 낮아진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구르트는 네. 먹는데 네. 당뇨 걱정해도 되겠구나. 저도 요거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고기가 또 이렇게 마블링이 돼 있으니까 지방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기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죠. 그래요? 사실 이제 그래서 고기로 드시는 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기름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같이 따라오니까 따라 들어오죠. 뭐. 아무래도 반반이죠, 반반. 부대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를 챙겨서 드셔야지 좀 이제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지는데. 그렇죠.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성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보충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나눠서 이렇게 뭐 못 드시면 두부 드시라, 콩 드시라 그러는데 네. 조성 성분의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채소나 한 가지 곡물로 먹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쌀하고 콩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쌀에 없는 아미노산이 콩에는 있고 또 콩에 없는 게 쌀에는 있고 이렇게 보완이 되긴 하지만 챙겨서 잘 드시지 않으면 좀 부족하거나 결핍되기가 쉽죠, 아미노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성 식품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철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에는 또 그거가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요. 그렇죠. 피트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100이 들어있으면 100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30-40% 또는 그 밑으로밖에 흡수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물 가지고 단백질 다 먹으려면 배가 많이 그 소처럼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 채식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도 분들을 이제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인도 친구들 이렇게 집에 초대돼서 가보면 정말 먹는 게 채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날씬한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과체중 비만인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제형들이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우유하고 관련된 이제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한 단백질. 네, 그런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 뭐 대두 단백질이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뭐 완두콩 이런 걸로 만든 단백질인데 편의점을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료 섹션에 갔을 때는 그런 유청 단백질이나 우유에서 분리한 그런 단백질류의 음료가 주류고요. 네. 근데 바 쪽으로 가면 네. 이제 거기에는 대두 단백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 이제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음료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걸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근데 이제 바로 만들면은 거기다 뭐 설탕도 집어넣고 좀 맛있게 하는 다른 거랑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청이라든지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아무래도 애초에 액체에서 있던 거고 하니까 물로 해서 음료로 마시기에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청 단백질이 사실 이제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릭 요거트식으로 면보에다 해서 짜내면은 밑으로 고형 성분은 네. 남고 다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 액체나 아니면 이제 치즈 만드는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맑은 액체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약간 포카리 스웨트 색깔 같더라고요. 네, 색깔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당이 이 유청으로 내려가니까 빠져나가니까 원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유당이 다 이 유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마시면 아마 원장님 속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두 번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만약 많은 양을 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유당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럼 당도 좀 높게 나오겠네요. 그걸 그대로 다 드시면은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 차원에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유당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드시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유청 단백질 관련 제품 중에 어떤 거는 유청 단백질을 이렇게 농축한 게 있거든요. 네. 농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도 유당도 같이 농축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 유당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당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분이 드셨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은 유청으로 만든 거였어도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유청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분리를 하고 유당은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당 함량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드셔도 속이 괜찮은데. 그럼 먹어서 괜찮은 거는 그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구나. 네, 그 차이죠. 그거 먹고 설사했으면 여전히 나는 유당 그게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드시는. 그래서 이제 그 고를 때 네. 사실 이제 이게 분리 유청 단백질인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유청 단백질을 농축을 시켜놓은 건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유당을 되게 적게 넣은 제품들은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써 있죠 이제 유당 그래요? 적다는 게. 유당이 빠졌다. 네, 네. 여기 칼로리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유당을 뺀 거, 그러니까 생우유를 잘 못 먹는 분이라면 유당 제거한
유청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리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드시는 게 더 유리하죠. 영국 학회지에서 볼 것 같으면 영양암의 신비대사에서 분리 유청 단백질의 섭취가 노년층의 근육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논문을 따로 지금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약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런 그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러면은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지고 근육량 감소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용이 더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관련된 다른 연구들 제가 본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일단 연구들이, 섭취하기가 쉽겠네요. 액상이라서 그냥 네. 마시면 되고 유당만 뭐 적거나 아니면 유당을 소화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단백질 섭취선은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럼 대두 단백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성 성분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두 단백질은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대두 단백질에는 이제 그 메티오닌이 빠져 있고 쌀에는 리신이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 같이 먹지 않으면 조금 불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의 근육이나 제 근육이나 사실 똑같죠. 우리한테 똑같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거의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먹을 수 있다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기는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나이가 들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챙겨 먹긴 해야 되는데 네네. 고르는 선택.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이런데 이럴 때 요거 먹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이런 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보디빌딩 하려고 몸 빨리 만들려고 예를 들면 뭐 BCAA라고 그래서 뭐 저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네. 많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 목적이 그래서 그냥 식품의 형태로. 식품의 형태로 돼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드셔서 좀 나한테 속이 편안하고 내가 먹었을 때 별로 부담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셔야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1번 식품의 형태가 좋다. 2번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네. 3번 내가 먹었을 때 맛을 때 입맛에 맞아야 된다. 입맛 맞아야죠. 네, 입맛에 맞아야 돼.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그 과자 형태로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먹어보니까 그것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다양한 맛이 있고 괜찮던데요. 가미가 맞아요. 된 거겠죠? 네. 사실은 과자 형태라든지 바 형태로 된 게 그게 맛있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 경우에는 거기에 좀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러니까 뭐 사실 불필요하다기보다 그것도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좀 과잉 칼로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고소한 요소들이- 맛이 느껴진다는 네. 얘기는 지방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단백질 관련해 가지고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먹을 때는 바보다는 좀 그런 마시는 형태가 조성 자체가 저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체중당 1.2g, 1.2. 예, 젊은 사람은 0.92g, 네. 그냥 1g 언저리를 꼭 먹자.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체중은 80kg이니까 네. 제 경우에는 1.2를 곱한다고 한다면은 한 96g 네.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다 들어 있으니까 네. 프로테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돼요? 계란 갖고 쉽게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달걀 한 10개 먹어야 됩니다. 한 2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유 2리터. 우유 2리터요? 네, 2리터 드셔야 우리 돼요. 우유 팩 하나가 350cc인가 그렇죠? 우유가 작은 건 200ml고요. 네. 큰 거는 뭐 한 350. 그러면 우유 한 그거 2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계란 2개, 우유 2개. 소고기로 한 300g. 아, 제가 400g 먹으면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이거를 계란 2개, 우유팩 하나 내지 2개, 소고기 100g 네. 이렇게 막 섞어서 좀 다 먹으면 그럭저럭 두부도 한 반모, 네. 요구르트 1개 골고루 이렇게 어찌됐든 좀 네. 섞어서 먹으면 비슷한 양은 되겠네요. 실제로는
이게 양이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 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한 개를 드신다. 맞다. 김도 있고 들어가 있구나. 그 라면에도 한 9에서 10g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라면을 먹지 않고 사실 평소에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하고 밀을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쌀이 더 많나요? 쌀이 더 적습니다. 밀이 더 많고요. 우리는 고기도 안 먹지, 쌀 먹지. 쌀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더 많구나. 네, 쌀이 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은 뭐 한 2~3%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밀은 중량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품종에 따라서 한 6에서 9%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없다. 국수를 더 먹는. 그래서 조금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몸의 기본 골조를 이루는 모든 게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뼈도 사실은 콜라겐이 주성분이거든요. 칼슘은 네. 그 다음이고 네네.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기가 이제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릇의 형태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렇죠.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려 그러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아 그럼요. 네. 단백질을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티 앤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티 네, 티 앤 토스트. 네. 뭐예요? 아, 그래서- 티 앤 토스트. 네, 그래서 홍차하고 차하고 네. 빵만 먹, 네, 토스트만 네. 먹는 사람. 네, 네. 잼 발라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김치와 밥 먹는 사람이겠네. 마른 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끓인 밥이나 밥 말아가지고 그것만 드시면 단백질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어떻게 챙겨 먹을 것인가 이거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약사님 모시고 우리 몸의 골조를 이루고 우리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보죠. 네. 헬린이 경험담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와서 운동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경의 보지식함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